시민들의 삶을 따뜻하고 진솔하게 바라보는 민생연구소의 이정미입니다. 시민들이 있는 곳이라면 발빠르게 찾아가는 민생연구소 김진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작할 때 이정미 MC께 좀 질문 하나 드릴까 합니다. 지옥고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러십니까? 지하 옥탑방 고시원. 줄임말이 지옥고 아닙니까? 역시. 예. 사실 이 말이 대한민국 현재 청년들의 삶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요. 네, 오늘 민생연구소는 집이 아닌 방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의 주거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의 이한솔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에서 활동하는 이한솔이라고 합니다. 지금 청년들의 주거 실태에 대해서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주실 대표 두 분이 나와 계시거든요.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시원 총무 출신이자 지금 현재 취업 준비 중인 백지수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림동 고시원에 3년 동안 살았던 대학생 고근형이라고 합니다. 네. 한국은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을 1인 가구 기준 14제곱미터로 정하고 있습니다. 환산하면 4.235평. 5평이 채 되지가 않는데요. 하지만 이 작은 공간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뭘까? 스스로 수백 번도 넘게 물어본 질문이다. 내가 무서운 것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미래였다. 오랜 고민 끝에 나는 서울로 올라가기로 결정했다. 청년 서울 상경기. 고시원에 사는 청년들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민 고근형입니다. 근영 씨가 여기 나왔네요. 제가 2015년에 서울에 있는 대학에 붙어서 기숙사 신청을 했는데 아쉽게도 계속 떨어져가지고 한 2년 정도 전부터 신림동에 있는 고시원에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본가가 제주도여서 네. 당연히 기숙사가 될 줄 알고 사실 별로 걱정을 안 했었는데 기숙사 추첨을 완전 랜덤으로 하더라고요. 거리와 상관없이 학교와의. 제가 1학년 때 처음 입학하고 받은 대기번호가 320번인가 그래가지고 320. 이건 될 제주도에서 매일 비행기 타고 통학하라는 거 아닙니까? 한 시간이면 왔다 갔다 하니까. 한 층에 16개 호실이 있고 방 안에 가면은 침대가 있고 그다음 책상이 있고 지금 월세 26만 원으로 살고 있는데요. 집이 편했던 기억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나스타샤입니다. 이렇게 조용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신촌에 고시원에 이사를 하게 됐어요. 창문이 큰 고시원 처음 보시나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 고시원에 1년 정도 살아봤어가지고 어느 정도 고시원 잘 본 것 같아요. 그래도 저렇게 창이 있는 고시원은 꽤 그나마, 좋은 곳이죠. 네, 클래스가 고시원에서는 이렇게 아이러니하자면 높다고 할까? 왜 고시원이냐? 첫 번째, 월세가 없다. 보증금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여행 유튜버를 전 정말 하고 싶거든요. 곧 나가야 되니까 월세로 계약을 하면 빨리 나갈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현타가. 제가 지내고 있는 고시원은 풀옵션 고시원입니다. 풀옵션. 한 달에 34만 원을 내고 있고요. 하나, 다섯 걸음이면 끝납니다. 동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동전이 깡통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와. 왜 안 나와? 아니면 동전이고. 안녕하세요. 은혜입니다. 고시원에서 살게 된 지 한 달이 되었나요? 속삭여. 정말 리얼한 방에 화장실이 있네요. 모습이고요.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여기가 세면대고요. 제가 평수는 잘 모르겠는데 한 1.5평에서 2평 정도 되지 않을까요? 창문이 안쪽에만 나 있어요. 네 창. 그게 무슨 소리지? 그렇겠지. 복도를 쪽으로만 향해서 창이 나 있고 창이 나 있는 바깥쪽으로만 나 거예요. 있다는. 네. 그러니까 창이 안쪽에만 있기 때문에 낮과 밤의 구분이 안 됩니다. 환기가 잘 안 돼요. 이게 먼지가 쌓여서 이런 식으로 그릇을 덮어놨어요. 화장실에서부터 약간 구린내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닫아놓습니다.
한 달만 살고 원룸으로 이사가. 백지수 편님. 내 상이 무슨 상이냐? 왕이 될 상이냐? 고시원 총무가 되었네요. 고시원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일자리가 나서 그쪽으로 총무가 바로 취직이 됐어요. 아, 밥 해놓고 저거 네. 이제 다 청소도 해주고, 네, 밥도 해주고, 세탁 같은 것도 이렇게 세제도 채워주고. 네. 그런 고시원 일을 내 하고 이제 공유 공간을 담당하셔서 이제 네.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지? 네, 민원. 민원을 너무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네, 민원 들어와서 저희 그걸 좀 중개해줘야 되거든요. 네, 중개해주고. 방에 너무 TV 소리가 세들린다고. 세기도 안 해놨는데? 네? 세기도 안 해놨는데? 여기 옆에서는 좀 잘 들리나 봐요. 네. 피드백 다 해주시고. 네, 다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문자로 다 연락을 주세요. 뭐 시끄러운 일이 있으면은. 저는 올해 3월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왔고요. 첫 세 달은 게스트하우스에서, 그 다음 세 달은 고시원에서, 그리고 지금은 두 번째 고시원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 집은 그래도 좀, 저기 되게 좋다. 어. 되게 굉장히 쾌적한 곳인데, 저기. 이거 완전히 블랙 코미디인데 이렇게 슬프면서 웃기지. 나 미치겠다 이거. 아. 이렇게 조금씩 더 좋은 공간에서 살게 된다는 것은 제가 그만큼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 내 짐은 고작 캐리어 하나뿐이었다. 저도 저랬던 하지만 것 같아요. 지금은 맞아. 그것에다 짐이 박스 2개만큼이나 더 늘었다. 떠나고 싶다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을 만큼 가벼운 짐이 더 이상 아니라는 뜻이다. 앞으로 내 짐은 분명 늘어날 것이고 나는 그에 맞춰 내 방의 크기도 커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꿈을 키워가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니까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 역시도 고시원에서 생활한 경험이 좀 있습니다. 근데 뭐 지역에서 서울로 올라오면 선택지가 정말 많지 않거든요. 서울 집값은 너무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집이 아닌 방 한 칸 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처음 알아본 방이 원룸이었는데 보증금 100에 월 40 정도 되는 원룸을 구했거든요. 그게 한 3점 몇 평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게 좀 가격이 부담이 되니까 한 3학년쯤 올라가서는 제가 고시원을 알아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구한 데가 월 26만 원짜리 보증금 없는데 10만 원 줄였구나. 네네네. 그렇게 해서 한 2년 반 정도 살았는데요. 거기는 뭐 화장실 당연히 없고 뭐 세탁기도 공용이고 뭐 에어컨도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방식이었던 것 같고 크기는 한 2.2평 정도. 지금 이제 졸업까지 얼마 남은 거예요? 이제 2학기 더 다니면 됩니다. 아, 총장님 좀 기사 좀 주세요. 우리 너티브 활동하고 계시는 그런 네. 백지수 표현님께서는 어쩌다가 이제 고시원 생활을 하시게 됐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처음 이제 20살 되고 지방에서는 일할 곳이 없으니까 이제 서울로 상경을 했어요. 그래서 목돈이 없으니까 우선은 고시원은 그 보증금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생활도 하시면서 먹고 자고 하시면서 네. 거기서 일도 하시면서 돈도 버는 네, 이런 네. 생활 하시는 건가요? 통무를 하게 되면은 숙박은 제공이 되고서는 급여가 나와요. 네. 얼마 정도 나왔어요? 급여는 좀 저는 적게 50만 원을 받고선 얘기를 했어요. 최저임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나는데 지금. 그러니까. 네, 아니 어쨌든 일하는 시간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임금을 제대로 지불을 해야 되는데 대신 그 안에서 제가 고시원 있는 한에서는 그냥 좀 자율도는 좀 높긴 한데 고시원 안으로는 근로기준법이 네.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 고시원을 다녀봤기 때문에 고시원마다 방값이 다 다르게 책정돼 있잖아요. 그런 기준들은 어떻게 마련이 되는 거죠? 제일 저렴한 것은 내창형, 안쪽 복도형으로 난 그 내창형 방인데 가장 저렴해서 한 23만 원까지 해주고 25만 원까지 해주고 여기에서 이제
외창형 밖에 있는 창에 햇빛이 있는, 들어오는 그래도 네, 조금이나마. 햇빛 있는 곳은 3만 원 정도 더 받아요. 그래서 한 28만 원 정도 되고 고시원 안에서도 이제 샤워실이 있는 곳이 있거든요. 네. 샤워실이 있는 곳은 또 약간 다른데 3만 원에서 5만 원을 더 받기 때문에 자기 방 안에 샤워실이 샤워실. 있는 경우. 네. 샤워실 있으면은 거의 뭐 30만 원 받고 샤워실도 있으면서 변기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그 원룸 형태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그러면 한 40만 원 미만으로 38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방 크기에 따라도 또 다르기도 하고요. 저는 백지수 편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봉준호 감독 영화 설국열차 있잖아요. 이렇게 칸마다 나눠져 있는. 네, 맞아요. 내창형은 뭐 25만 원, 뭐 화장실이 있는 곳은 뭐 30만 원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괜찮은 방을 구하려면 이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고시원 생활을 지금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의 평균 월세가 원룸 기준으로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는 한 49만 원 정도 되는데 이제 대학생들이 이게 부담이 어디 정도까지 가능하냐 풀옵션이라고 할 때 대부분 한 3, 40만 원 정도 수준이면 그냥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수치보다는 좀 더 높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1,000만 원을 모아서 독립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고시원으로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이게 말이 쉽지 정말 청년들 입장에서는 큰 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0년 서울의 고시원의 총 개수는 5,807개입니다. 그중에 공용 화장실을 쓰는 고시원이 44.4%, 공용 세탁기의 사용 인원은 한 개당 15.1명이었습니다.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야. 우리가 16명이 하나씩 샤워실 쓰는 거기 때문에 마침마다 아침에 좀 번다는 것 같아요. 한 층에 샤워기가 그럼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 16명당 하나씩. 아이고야.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다른 분들이 쓰고 계시면 다른 층에 있는 화장실로 가서 볼일을 봐야 하는 저희 공용 공간을 보여드릴 텐데요. 16명이 세탁기 하나를 쓰고 있고 제가 세탁실을 갔을 때 다른 사람의 세탁물이 세탁기 안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꺼내가지고 옆에 있는 통에다가 놔두고 제 거를 넣어가지고 세탁을 하면 되는데 그 문을 딱 열었다? 뭔가 남자일 것 같아요. 상관없어. 그리고 꺼내서 옆에 있는 통을 딱 넣으려고 하는데 위에 있던 수리닝을 이렇게 딱 들어서 넣고 옆에를 딱 봤는데 남자 팬티가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죠. 한 3초 동안. 이거를 내 손으로 집어서 옆에 놔둘 것인가 말 것인가. 집어서 그냥 딱 넣고 뒤돌아서 샀는데 그 남자분이 다른 사람의 털이 언젠가는 묻어있을 수도 있어. 전 저게 싫어가지고 네. 코인 빨래방 많이 이용했던 것 같아요. 밖으로 나가서. 또 돈 들잖아. 또. 그러게도 그거 한 6,000원 들죠. 네. 있으시네, 돈이. 사치인데요? 사는 사람은 되게 많이 있는데 세탁기는 하나다 보니까 세탁기가 비어있으면 빨래할 옷이 많이 없어도 그냥 밀립니다. 제가 한 번 건조대에 이제 빨래를 하고 옷을 다 이제 널어놓고 다음날에 거두러 갔는데 밑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 건지 저도 모르겠지만 누가 나왔는데 또 다가오고 있다. 이 고시원이 좁은 거는 둘째치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생활 공간을 공유해야 된다는 불편함,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최고로 불편한 건 진짜 소음이에요. 어떻게 워낙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다 보니까 그 발자국 소리까지 다 들리거든요. 그리고 옆에 통화하는 내용까지 확실히 다 들리니까 그런 소음 면에서라든지 공용 시설에 대해서 이제 좀 기다림이 있죠. 세탁기라든지 또 싱크대, 이렇게 요리를 하면은 또 여자분들은 요리를 많이 해 드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아낀다고. 그런데 이제 싱크대가 워낙 하나다 보니까 뒤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제가 고시원 살기 시작한 게 2018년인데요. 그때가 거의 뭐 100만 년 만의 폭염인가? 그래서 되게 엄청 더웠던 해예요. 근데 저희 사장님이 11시쯤에 퇴근하시는데 퇴근할 때 에어컨을 꺼놓고 퇴근을 하시거든요. 창문도 없는데? 방하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그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거의 다 땀에 젖어가지고 되게 불쾌하게 날들을 보냈던 것 같고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그때 그냥 친구네 원룸에 에어컨 나오니까 거기에 도망치듯이 가서 하룻밤을 잤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고시원 생활을 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이 옆방 알람 소리에 깬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제 알람을 맞춰주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벽부터 막 일찍 잠에 깨서 이렇게 고생했던 적이 기억이 많이 납니다. 아침형 인간이 되라고. 저는 그 반대였는데요. 제가 처음에 알람을 며칠 못 들어가지고 어느 날 문 열고 나왔는데 문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트잇을 누가 이렇게 예쁘게 제발 알람 좀 꺼주세요 이렇게 적어가지고 되게 좀 민망했던 기억이 있네요. 저희는 그냥 옆에서 쳐요. 옆에서 툭툭툭 예, 벽을 쳐요. 이거 옛날에 감옥에서 통방할 때. 네네. 오픈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시원 생활은 눈치 싸움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소한의 주거 환경을 위한 규정이 좀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현행법으로는 최저주거 기준을 주택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는 방음이나 환기, 채광, 뭐 난방시설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기본적으로 있고 아니면 안전. 재작년에 좀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9.1 고시원이라고 이제 화재 사건으로 좀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그때도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던 스프링쿨러가 없어서 참사의 피해를 더 키운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조건에 미달되었을 때는 네. 법적인 제재가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고시원은 이게 주택으로 분류되고 있지 않습니다. 비주택이라고 말하는데 반지하나 옥탑방도 사실 비주택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현행에 지켜야 되는 최저주거 기준을 적용해야 될 의무가 없는 거죠, 사실상. 한국의 주거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방문했던 유엔 적정 주거 특별 보고관은 가장 우려되는 주거 공간으로 바로 이 고시원을 꼽았는데요.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이들은 국제인권법의 기준으로 노숙인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도 좀 적정한 기준들이 얼른 마련돼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 고시원 보고서에 따르면요, 창문이 없는 방의 비율은 38.6%였다고 하고요. 또 전용 면적이 7제곱미터, 그러니까 2평 미만의 방이 57.7%, 또 월 임대료가 30만 원 미만인 저가 고시원의 비율은 42.7%였습니다. 저기 공용 부엌이고. 근데 뭐 부엌에서 뭘 하겠어요? 다 라면 끓여 먹는 거지, 그죠? 저 책상 위에서 뭐 공부도 하고 식사도 하고 네, 모든 모든 것들을 거를 다 다. 하는 거잖아요. 이 비적정 주거에 거주한 청년들이 네. 이렇게 건강에도 좀 더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좀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네, 저는. 식사가 저런 네. 상태이기 때문에 네. 위장장애나 이런 것들도 그쵸.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환경적인 네. 부분도 영향을 주고 있고. 네. 환기도 안 될 거고 또. 네. 거기까지 가는 데만 해서 1시간 넘게 걸려요. 일하러 왔는데 오늘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캠프가 폐쇄됐다고 일을 못 한대요. 1시간 걸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진짜 억울하다. 지금 생동성 알바하러 왔어요. 행동사. 4주 동안 총 4회가 진행이 되고 각 회차마다 이틀이 소요가 돼요. 투약은 8시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이 약사님이 보는 앞에서 약을 먹거든요. 그리고 약사님이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입을 벌리고 혓바닥까지 들어야 돼요. 그러고 이제 체열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전날에 했던 한 번의 체열, 시험 도중에 했던 16번의 체열, 그리고 마지막 체열 한 번 해서 이틀 동안 총 18번의 체열을 진행합니다. 총 4번 다 참여하면 127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자국을 보고 있으면 뭔가 돈을 위해서 내 몸을 판 느낌이 들어가지고 조금 마음이 조금 불편해요. 고시원에 살면서 이렇게 진짜로 생동성 알바를 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저런 환경에서도 꿀알바라고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원래 마술로 공연도 하긴 했었지만 지금 코로나여가지고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다 보니까 제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투잡을 지금 뛰고 있는데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쌀국수집에서 서빙을 하고 있고 그 후로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는 고깃집에서 서빙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제가 한 130에서 140만 원 정도 벌고 있는데 밥비에다가 진짜 어떻게 식비만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 제가 처음에는 월세, 식비, 차비, 레슨비 90만 원 정도가 나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한 달에 80만 원 정도가 나가고 거기서 있습니다. 또 줄여야 돼. 뭐 월세나 레슨비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제가 식비하고 차비를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밥을 주는 가게로 가자. 아침, 저녁 알바하는 곳에서 밥을 다 주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일찍 출발을 해가지고 그냥 걸어 다녔어요. 차를 안 타고. 지금 하루에 나가는 비용은 거의 없습니다. 한 몇천 원? 힘드네요, 진짜. 네, 저렇게 좁은 고시원 방에서 혼자 라면 먹으면서 끼니를 때우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 도시 한가운데 고립된 섬에 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근영 씨는 고시원 생활하면서 어떤 걸 느끼셨어요? 어떻게 보면 바로 1m 옆에서 잠을 주무시는 분인데 정말 서로 관심을 안 가졌던 것 같아요. 제가 한 번 슬리퍼를 잘못 신어가지고 네. 다른 분한테 혼난 적이 있거든요. 다른 분 슬리퍼를? 네네네. 근데 그때 말고는 이웃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을 정도로 2년 반 동안 말을 한마디도 안 나눴던 것 같아요. 일단 뭐 시험이나 취업 문제 때문에 사실 말 못할 고민들을 하는 청년들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고시원이라는 공간이 어떤 뭐 고립과 단절의 상징처럼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관리를 하면서 처음 느낀 게 되게 편안하게 다가가면은 좀 이렇게 친근하게 맞이해 줄 줄 알았는데 제가 이렇게 좀 아는 척 하려면은 숨어버리고 빨리 문을 안 연다거나 좀 약간 나한테 왜 아는 척 하는 거야? 더 불편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좀 모르는 척 해주는 게 더 편안하게 생각하긴 하더라고요. 내가 여기 살고 네.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그런 마음도 작용을 할 것 같아요. 네네네. 굳이 옆에 누가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고. 이 청년층의 주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청년 빈곤의 원인이면서 또 결과이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청년들이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생존을 위해서 버티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웬만한 방을 구하려면 사실 40, 50은 기본이잖아요, 요즘에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르바이트도 뛰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취업 준비는 더 어려워지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취업도 안 되고, 근데 월세 날은 또 빠지지 않고 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점점 이제 번아웃이 오면서 결국엔 취업도 포기하고 여가도 포기하고 취미도 포기하는 그런 M4 세대가 그래서 되는 게 아닌가. 근영 씨가 말씀한 것처럼 정말 많은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면서 사회적, 정신적으로 고립된 삶을 선택합니다. 최소한의 인간관계까지 포기하고도 취직이 되지 않는 등 불확실한 미래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어서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1인 가구가 겪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발족한 지 벌써 10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1인 가구 대책 마련 중에 빠져있는 사각지대가 있는데요. 바로 청년 1인 가구 고독사입니다. 청년분들이 무용고 사망자로 오시는 경우 그리고 고립사 하시는 경우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들이 있겠지만 일단 고립사 이전에 고립생이 있었고 아니면 쪽방에서 지내셨다거나 일단 적정 주거지가 아닌 곳에서 사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렇다 보니까 뭐 그분이 돌아가시기까지의 과정을 추측도 하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닿을 수 없이 높은 하늘로 날아간 저 새들처럼 떠나는 건가요? 이렇게 예. 좀 그것도 하고 지금 유품정리관리협회도 만들어서 너무 안타깝거든요. 이제 청년의 죽음이 그렇다 생각하게 되는데
되게 이제 고독사 현장에 가보면 좀 기운이 냉랭하고 그 다음에 차갑고 이렇게 좀 그런 음산화무늬가 느껴지게 되는데 너무 따뜻한 거예요. 나는. 뭔가 온기가 있다고. 방금 사람이 있다가 없어진 같은 그런 느낌의 집이었거든요. 수국 가게에도 나가서 알바를 했고, 네. 그 다음에 뭐 소아과 병동에 가서도 그 알바를 했고. 그곳에 갔을 때 보니까 이제 방 한 칸에 이제 침대가 있었는데 네. 침대 옆에 이제 액자가 하나 이렇게 그 밀폐되어 있더라고요. 그 1년 전에 이제 어머님이 위암으로 이제 사망을 하셨고, 그 어머니가 쓰던 침대에서 1년을 자기가 같이 이렇게 잠을 잤던 것 같고요. 근데 이 아가씨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할 얘기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는 컴퓨터에서 이걸 썼는데 네, 프린터물이 이제 빠진 것을 봤는데 반쯤 이게 그 백지가 나왔는데 네. 인쇄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열어봤더니 벌써 한 2년 전에 네. 이미 굳어져 있는 상태더라고요. 자기 스스로 목숨을 저버리는 그 순간까지도 네. 무언가 또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있었을 그렇습니다. 거고 그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 드네요. 맞습니다. 끝없이 긴 외로움 그만 알아. 고시원에 한번 제가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예. 처음에 들어가는 순간서부터 악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고시원 총무로부터 이제 늦게 이제 연락이 와서 이제 들어간 케이스인데 가보니까 현장에는 거기서 침대조차도 돌리기 힘들 정도로 작은 공간이었는데 그리고 뭐 창문도 없고 완전히 막혀가지고 네. 조그만 냉장고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고시원에는요. 거길 열어보니까 김치에 그냥 그 통에 그냥 얼음 덩어리가 그냥 굳은 막 김치가 네, 김치통 얼어서 하는데 이제 거기에는 뭐 이제 컵라면 정도가 고작이었고. 김치 하나에 콩라면 먹고. 네, 그렇죠. 사실 고시원이 따닥따닥 다 붙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상당히 냄새도 나고 네네. 그랬을 텐데 그게 그렇게 늦게까지 확인이 안 됐던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를 제가 그때 견적 볼 때 물어봤어요. 네. 총무한테. 아니 이렇게 심하게 냄새나는데 왜 아직 이렇게 늦게 발견했느냐.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몰랐대요. 일단 좀 된장 썩는 냄새인 줄 알았대요. 나중에 사람이 안 보이면 하도 안 보여서 예, 거기를 열어봤더니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 무관심한 것이죠. 그렇죠. 문이 열리게 될 때야 그렇구나 하는 것이죠. 그 공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밀집돼서 네. 함께 살고 있지만 가장 단절된 아이러니하게도 또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뭐 옆에 누가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쓸 여력도 없고 뭐 그럴 상황이 아닌 그런 속에서 또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방처럼 나도 변해가고 있어. 좁고 어둡게 자꾸 어둡게 이 어둠이 편한지도 몰라. 상처가 잘 보이지 않으니까 네가 필요하다고 말하면 과연 네가 와줄까. 작은 오피스텔이었어요. 네, 오피스텔. 근데 아나운서를 꿈꿨던 여성분. 여성년이었죠. 네. 이제 메모지가 상당한데 보니까 방송국들의 네. 그 아나운서들과 제가 저 대화를 하고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밑부분까지 읽어보니까 꿈에서 만난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제 그렇게 좀 그 꿈을 이루고 싶은 열망이 좀 꿈속까지 그 잠재의 속에 좀 내려 있던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서로를 버리며 사네. 바라는 건 자그만 것들 저 새들처럼 누군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마다 각자가 이루고 싶었던 그 꿈, 근데 그것에 도달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그런 사정들이 한 가지씩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가장 안타까운 일이 무연고자 이제 청년들이 아까 이제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시군구에서 이제 홈피를 통해서 30일 동안 공부를 해요. 많은 경험들을 하셨기 때문에 결국 청년들이 이런 고독하게 죽어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예전 같지 않게 이제 이 껍질이 너무 두껍다는 것이죠. 이게. 근데 청년들이 삶 속에서 이제 그 취직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결혼의 문제, 주거 문제 이것이 너무 두텁다 보니까 그 속에 이제 틀 속에 갇혀갖고 나오지 못하고 고립된 상태에서 이제 거기서 생을 마감하는 삶이 이제 청년의 삶이 아니었던가. 네, 뚫고 나올 수 있는 그런 현실이 너무 이것이 암담하다 보니까 그리고 사람들하고 연결될 수 없는 너무 견고한 알 같은 곳 안에 고립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외롭다 말을 해봐요. 다 보여요. 그대 외로운 거 힘들다 말해도 돼요. 괜찮아요. 바보 같지 않아요. 고독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고독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낭만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립사 이전에 고립생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저는 마음에 많이 남는데요. 그런 고립된 생을 살아가다가 결국 고립되어서 목숨을 잃어가는 많은 청년들의 삶들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네요. 네, 고독사는 흔히 통계 없는 죽음으로 불립니다. 현재 국내에서 고독사는 정의조차 제대로 내려지지 않아서 무연고 사망자 통계를 바탕으로 고독사 현황을 유추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고독사는 또 주거와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아닐까요? 지난달 10월에 이제 발생한 그 무연고 사망의 31%가 이제 쪽방, 고시원 같은 이제 비적정 주거에 거주하신 분들이었거든요. 특히 이제 고독사는 이 1인 가구의 외로움과 고립에서 발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비적정 주거의 문제가 좀 맞물려 있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조그만 원룸에서 살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우울증 같은 게 오더라고요. 그리고 집안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뭐 이렇게 활기를 가지고 다음 일을 도모해 보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평일에는 사실 집 밖에서 시간을 보내니까 잘 못 느끼는데요. 주말 아침에 딱 눈을 뜨면 딱 보이는 벽까지가 제 방인 거잖아요. 제 집인 거잖아요. 사실 그게. 너무 눈앞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가슴이 딱 답답해져요. 아침부터. 그러니까 확실히 사는 곳이 좁아지면서 시야도 좁아지고 뭐 가슴까지도 답답해지는 좀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꿈은 큰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정말 공간 제약이라는 게 삶과 생활을 제한하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최저 주거 기준이 마련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게 좀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사회에 독립할 때 출발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한테는 선택지가 사실 많지 않아요. 뭐 공공임대주택 매우 적기 때문에 선정될 가능성 낮고 기숙사도 대부분 많이 떨어지시죠. 그리고 민간임대시장 가려고 하면 목돈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내야 되는데 이 대출 정책이라는 게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다 목돈이 있어야 그거를 시드머니로 삼아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보아하니 최근에 어떤 설문조사에서 1위가 결국 그냥 좁은 집으로 가서 살겠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106만 가구가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한 곳에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 26만이 넘는 가구가 또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지하, 뭐 반지하, 옥탑방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궁금한 게 요즘 청년들은 어떤 것들을 좀 우선순위로 해서 방을 구하고 그러나요? 학생들이나 사회 취준생들은 이제 좀 가격적인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좀 저렴한 방들 위주로 좀 찾으시는 고객님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한번 같이 보러 가실까요? 네, 가시죠. 네. 팀장님, 근데 첫 번째 집부터 네. 이 온도계 집이 산에 있어요, 산에. 공사가 보시다시피 꽤 높은 편이에요. 5, 60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저희 부동산 실장님들끼리는 여기 죽음의 언덕이라 하는데 죽음의 언덕 어떻게? 아니, 경사가. 그러면 매일같이 죽음의 언덕으로 오르는 거야? 아니, 지금 산을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서도 계단을 몇 층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지? 설마 꼭대기층이에요? 네, 옥탑입니다. 저 오르막을 올라와서 또 5층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방 한번 들어오시죠. 네, 여기 원룸촌에 있는 옥탑방이고요. 네. 가격은 500에 32만 원입니다. 500에 32만 원이요? 네. 이 정도면은 몇 평쯤 되는 거예요? 일단 이 정도면은 2평 정도, 한 2.5평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층고가 보시다시피 좀 많이 낮아서. 네,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 닿는다. 네, 지금 머리 닿아요. 김지현 씨 이거. 머리 닿는데요? 닿는다. 아니,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 말을 잊지 못했던 이유가 땡자고가 왜 저기 있어? 저기 아니, 저는 뭐야? 저런 구조를 처음 봤어요, 정말. 밥 먹으려면 기어가서. 한번 올라가셔서 꺼내시고 음식을 넣고. 아이고야. 네, 추가적으로 좀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옷을 걸라고 이렇게 또 네. 공을 설치해 두셨나 보다. 네. 저 어떻게 옥탑 바깥쪽 한번 보러 가실까요? 네, 이 집의 가장 큰 장점. 네. 그 옥탑방 시그니엘 뷰를 한번 보러 갈까요? 옥탑방 뷰 한번 봅시다. 중개원님께서 시그니엘 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전망은 아주 시원합니다. 공부하다가 좀 잘 안 된다 시험보다는 싶으면 100배 나와서 낫다. 머리도 식히고 하기에는 진짜 좋은데 여기서 가장 가까운 역과 도보 몇 분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는? 도보로 이제 한 40분, 45분 정도 생각하시면 와. 역세권은 확실히 아니에요. 네, 역세권은 아니고요. 좀 언덕지대가 심한데도 거주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역세권에는 금액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외곽으로 좀 빠져서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다음 집에 도착했습니다. 네, 이렇게 완전 좋아요라고 써 있는데요. 네, 한번 올라가서 보시죠. 지금 보이시는 게 네, 복도에 이렇게 세탁기 보이세요? 복도에 지금? 입구에 세탁기가 여기는 이제 미니 원룸이라고 하고요. 네. 가격대는 이제 일반 풀옵션 원룸에 비해서 좀 더 저렴하지만 이렇게 옵션 층별 공용으로 사용하셔야 되는 방입니다. 안에는 이제 주방 시설이 없는 거고 그럼. 네,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내가 뭐 취사하고 있는 모습을 다 볼 수 있는 거죠. 빨래하고 있는 모습. 외부인도 사용 가능하겠는데? 정말 네, 신박하다. 그냥. 아니, 저는 보증금은 이제 300만 원에 관리비랑 모든 공과금 포함해서 26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 사이즈도 지금 좀 많이 좀 작은 편이고 네. 깔끔은 하지만 좁게 얘기하려고 하시는데 웬만한 고시원보다 작은 사이즈 아니에요? 진짜로 이렇게 가운데 서서 팔만 벌려도 네. 지금 양옆이 닿고 고시원과 좀 흡사한 사이즈이긴 하지만 네. 일단 방음적인 그렇지. 부분은 방음과 고시원보다는 좀 더 햇빛. 좋은 편이고 햇빛 잘 개인 화장실이 개인 있다는 아저씨. 장점입니다. 한번 보실게요. 네. 네. 화장실이 이렇게 앉아있을 아래. 때. 뭐야? 화장실 변기가 기울어져 있어서 이거 제대로 앉을 수가 없겠는데? 와, 기울어진 화장실. 이거 화장실은 뭐 안 갈 수도 없는 공간인데 이렇게 생겼으면은 저기에 옵션이 이제 목디스크 옵션까지 있는 방이었어요. 전기세나 가스비, 수도세, 인터넷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시원보단 나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와서 거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래도 창문이 이렇게 뚫려 있고 빛이 잘 들어온다는 거는 그래도 장점이 될 수는 있겠네요. 단점은 이제 공용으로 주방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기울어진 화장실, 네, 그리고 너무 좁은 평수. 네 맞습니다. 그 정도가 되겠네요.
아니 왜 여기까지밖에 없지? 말씀드린 대로 거의 딱 잠자는 용도로 한 명 1인만 딱 놓을 수 있을 정도의 면적이 있는. 아, 저게 다야? 그냥 일자로 된 공간의 원룸이었어요. 옵션은 보시다시피 풀 옵션입니다. 풀 옵션이다, 진짜. 네, 인덕션, 세탁기, 싱크대, 네, 냉장고랑 옷장도 다 있는 네. 옵션 방이고요. 제가 사실 이 방을 처음 봤을 때 저도 좀 놀라고 한번 누워봤는데요. 네. 저녁에 불 끄고 여기 누워있으면 잠은 잘 올 것 같아요. 아주 아늑합니다. 네. 어떻게 한번 누워보시겠어요? 아, 저희 누울 공간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모르겠지만. 저기 어떻게 다 들어갔대? 우와, 넓다. 저 몇 명이 들어간 거야. 여기는 뭐지? TV 보라고 있는 건가? 이렇게 누워서? 여기 누워서 이렇게 TV 보는 공간 아니에요? 그렇게도 활용할 수 있겠네요. 네. 누워보시겠어요, 팀장님? 같이 또 누워볼까요? 네. 제가 두 명이서 여기. 어떠신가요? 친해질 수 있겠다, 팀장님하고. 네. 친해질 수 있겠네요, 이렇게 누워서. 그렇죠. 같이 TV 보면서, 네. 왜 이런 구조가 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얼토당토하는 구조잖아요, 그죠? 수익률을 위해서 이제 하나 정도를 더 쪼갠 겁니다. 팀장님께서 여러 곳을 중개하시면서 네. 생각하셨던 최악의 집의 구조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더? 네, 그럼 있죠. 화장실에 변기통이 있고, 변기통에 앉으면 그 정면에 싱크대랑 세면대랑 세탁기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변기통에 앉아서 요리도 할 수 있고요. 네. 앉아서 빨래도 다 할 수 있고, 근데 신기하게도 또 그런 안 좋은 구조의 방들이 계약이 안 될 것 같다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누군가는 또 거기에 계약을 하고 입주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욕실 위에 침대? 저거 좀 심했다. 그러니까 또 저런 곳이 있으니까 싼 곳을 찾아가면 또 어쩔 수 없이 저런 곳에 살아야 되고. 저런 집들은 다 신고해야 돼, 정말. 저건. 근데 사실 집이라고 하는 게 누워서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휴식도 취해야 되고 그러려면 어느 정도의 공간이 좀 보장돼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또 그런 좁은 공간에서 제대로 된 휴식을 하실 수가 있을지. 모두가 돌아간 자리 행복한 걸음으로 갈까 정말 바라던 꿈들을 이룬 걸까 밀렸던 숙제를 하듯 여기는 진짜 충격적이었습니다. 여기는 냄새가 마스크를 뚫고 들어오는 곰팡이 냄새가. 네, 지금 환기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곰팡이가 많이 피어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런데 사람 사는 집이 아니라 폐가 같은 느낌이 좀. 네, 일단 가격이 여기도 저렴해요. 얼마예요? 네, 보증금 한 200만 원에 월세 관리비 모든 공과금 포함해서 한 26만 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6만 원? 네네. 이런 옷장이나 책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연식이 좀 굉장히 오래돼 보여가지고. 네, 이게 지금 아주 좀 문도 네. 네. 당황하셨어, 팀장님도? 저도 당황했어요. 네. 한 층당 실제 등기상으로는 5가구, 5가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층당 거의 한 10개 이상의 호실로 방 쪼개기를 한 그런 미니 원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싼 금액대 방들을 소개할 때는 좋은 방들을 소개하게 되겠지만 좀 이렇게 사회 초년생분들이나 상황이 좀 힘든 분들한테 방을 소개해드릴 때는 좀 어쩔 수 없이 취약한 환경의 방을 저도 중개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 게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이제 좀 주택이나 주거지를 좀 정부에서 많이 확충이 된다면 그럼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야.
정말 진짜 저런 집을 임대하시는 일이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응? 저런 주거 공간 보시고 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렇게 싼 곳이 있었다니? 남일 같지 않은 게 저희 고시원을 너무 벗어나고 싶어갖고 이제 제일 저렴한 방을 구한 곳이 그 주인집은 따로 있고 그 옆에 창고를 개조한 방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화장실이 없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화장실이라든지 이용을 하려면은 주인집에 가서 볼일을 보던가 거기가 또 나름 역세권이어서 바로 앞에 합정역이 있어서 거기에서 또 볼일을 보던가. 저 20대 그런 데 살았잖아요. 그 화장실 가려면 차 빽빽이에서 뛰어! 한 15분. 전철역까지. 거기에서 또 이제 옮겨간 곳이 또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방만 좀 쪼개서 있는 곳인데 또 약간 술 취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방을 잘못 찾아서 막 제 방을 두드린다던가 뭐 다양한 일들이 있었어요. 되게. 저도 영상에서 다녀왔지만 쪼개기 방은 불법 등기 추구를 해가지고 딱 봐도 화재에 굉장히 취약해 보이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좀 단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서 쪼개기 문제가 불법 건축이나 쪼개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이 복도 같은 것도 다 안전의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데 뭐 몇 명이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안전한 기준들로 다 마련된 건데 거기에 2배, 3배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안전에 크나큰 위험이 있다는 거고 적발하고 처벌해야 될 텐데 사실 방 쪼개기로 얻는 이윤이 이행강제금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걸리면 그냥 내지 뭐 더 많이 돈 벌 수 있는데 이러는 심리로 계속 유지하고 있기도 하고 사실상 인력도 지금은 부족한 상황이라 이 점검도 제대로 못하고 있긴 합니다. 정부도 이 지옥고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도 했고 지금 이 일이 어느 정도까지 성과를 내면서 추진되고 있나요? 고시원 같은 경우는 정부가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하거나 신축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이제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들이 발표되고는 있는데 아쉬운 점은 올해도 몇 건 성과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목표치는 좀 긍정적이었는데 대체 언제 할 생각인지 좀 답답한 마음은 구체적인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대로 가다가는 목표로 과연 채울 수 있을까 좀 그런 의구심은 드는 상황이고요. 이사장님, 저는 지옥고에 살고 있는 정말 주거빈곤 청년들의 문제도 정말로 중요한 거긴 한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힘들게 이제 주거 환경을 또 찾고 있는 청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청년들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임대료 부담은 대다수의 청년들이 이제 직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공임대주택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지금 재고율이 뭐 OECD 평균에 이제야 근접하고 있는데 훨씬 더 적극적으로 추진한 한국은 워낙 주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공급돼야 되고 뭐 지금 역세권 청년주택 이런 거 막 지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도 좀 더 공익성이 확보돼서 좀 더 저렴하게 공급돼서 저렴하게 살 수 있게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거고 서울시에서는 부산시랑 서울시에서는 최근에 월세 지원 사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20만 원씩 이제 독립지원금이라고 해서 월세 부담을 줄여주는 직접 지원도 하고 있는데 이걸 정부 차원에서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문제들이 사실 몇 년 만에 나타난 건 아니잖아요. 조금 더 일찍 준비가 됐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 청년들이 바라는 집에 대해서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먼저 이런 집을 좀 살고 싶다 이런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내가 하나 답 말해볼까요? 싸고 좋은 집. 좋죠. 싸고 좋은 집 좋은데 저희가 처음에 그 사회생활을 할 때 그 최고 문제가 그 종잣돈이라든지 목돈이 없기 때문에 그 전세 자금이라든지 보증금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증금이 제일 낮았으면 좋겠고 거기에서 이제 좀 더 쾌적한 생활을 하면서 좀 이제 사회에 나가는 좀 발판을 좀 더 넓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아까 역세권 청년주택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사실 시세보다 싸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청년들이 내기엔 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공공임대주택 표준 임대료가 있는데 좀 거기에 맞게 좀 부담 가능한 정도로 좀 임대료가 정해졌으면 좋겠고 뭐 아까 본 우리 불량주택이나 그런 낡은 주택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정부가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깔끔하게 좀 정말 사람다운 집으로 바꿔서 이제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집다운 집이 좀 많이 공급됐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너무나 당연한 권리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세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생연구소는 매주 화요일 밤 10시 30분 할 말 많은 여러분의 민생 현장을 찾아갑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